오늘은 정치 1번지라고 불리는 종로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다소 관습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이 종로라는 곳,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대단히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곳이죠. 제2공화국의 내각제 총리였던 장면, 장군의 아들 김두한, 국정원의 원장이었던 이종찬 등도 이 종로를 기반으로 자신의 정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번 4.15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후보,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후보가 이곳에서 일대 결전을 벌일 예정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르는 선거,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을 앞두고 언론과 정치의 관계, 그리고 선거와 언론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일반 사람들이 정의라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은 뭘까? 그러다가 이제 호모 저스티스라는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네요. 그러네요. 오늘 보니까 저희가 이제 캘리그라피 협회에서 이번에 아름다운 선거 캠페인의 일종으로 이렇게 서예 전시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저도 먼저 와서요. 이렇게 쭉 둘러봤는데 들어오는 입구에 이게 국회의원 선서가 이제 캘리그라피로 이제 쓰여져 있어서 이렇게 눈길을 탁 끄는 것 같아요. 이제 4.15 총선도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이 불행하게도 대통령 선거와 달리 국회의원 선거는 헌법에 안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그 무게를 못 느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정치에 관련돼서 가장 일반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저는 이제 성과 속의 원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정치는 성스럽고 영웅적인 어떤 행동이나 인간으로 묘사하거나 또 받아들이거나 그다음에 또 반대편에서 보면 아주 더러운 놈들 이렇게 되는 굉장히 대비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너무나 가치가 분열된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네. 이 가치가 분열된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혜택을 주는 사람들이 따로따로 존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이제 권력을 행사를 했는데 그 권력을 행사한 결과가 그 구성원들이 가지 않고 권력을 행사한 그 사람에게 가는 네, 자기 그런 자신에게 일이, 돌아오는. 그렇죠. 정치인들이 그렇게 자기 이익을 가져간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확인하게 된다. 계속 바라보게 된다. 당연히 이 사람들이 그 정치가 더러운 것이다. 라고 이제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현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절망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더러운 것으로 보게 되는데 그래도 이 안에서는 우리가 정치에 기대할 것들에 대한 어떤 희망적 분위기랄까요? 이것에 좀 더 가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에 우리가 희망을 걸 때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거는 방식에도 저는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누군가가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렇죠. 우리를 어려움 속에서 구해낼 것이다. 백마를 탄. 그런 건 정치가 아닌 것 같아요. 네. 누군가가 와서 구해주는 그런 정치를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주 촘촘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정치를 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우리 이제 선거를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의 희망과 구원자적인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떤 그 인물이 어떻게 시스템을 바꿔 주리라라고 기대를 하면 좋을까요?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제가 이제 유명한 정치적 격언이 하나 있어요.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준비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 네. 이제 근데 우리가 되게 역설적으로 우리가 좋은 정치가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사람인 걸 알면서도 많은 경우에 선거를 준비한 사람을 국회로 보내주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선거를 준비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 이제 좀 더 큰 정의로운 공공선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좀 가려내서 그런 사람들을 국회로 좀 보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정치 철학이나 정치학이나 사실은 현실의 정치라는 움직임에 대해서 무언가 뭐 조언도 하고 정보를 알려주기도 하고 지식을 주기도 하고 뭐 평가해주기도 하고 이런 건데
이 과정에서 또 되게 중요한 행위자 중에 하나가 언론이란 말이에요. 아, 그렇죠. 예. 예. 언론이 가지는 이 대중들과의 접점, 현장과의 접점이라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 학문이나 일반 지식인보다도 훨씬 더 많을 텐데 이 기능이 잘 실현되고 있다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정치학을 했으니까 정치적 속성에서 시작하다 보면 이 정치가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설득의 형식과 거짓말의 형식 구분이 잘 안 돼요. 설득과 거짓말. 네, 설득과 거짓말. 그리고 정치적 과정에서 이 거짓말과 그리고 정말 설득하는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가를 구분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제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언론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뭐 아까도 전시회도 봤듯이 18세들이 18세들이 새로 선거를 하러도 들어오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우리의 언론이 이번 선거에서 충분히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가, 그렇죠. 객관적인 정보를 네. 주고 있는가, 그걸 한번 이번에 다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언론이 다루어야 될 정보 그리고 그게 예. 시민의 선택을 위해 도움이 되는 정보인지 도움이 되는 정보인지 그걸 한번 예. 검증해보는 예. 그런 시간을 예. 가져야겠네요. 예. 네, 정준이의 해시태그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별 편성으로 찾아왔습니다. 올해는 선거를 치르는 해이고요. 이제 바로 이제 코앞에 다가왔는데 언론이 가지고 있는 정보 제공자로서의 역할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시금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근데 이분들이 전문가는 맞죠? 일단은 그렇다고 해야 되겠죠. 저희는 해시태그를 감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죠. 예. 솔직히 요즘 언론을 보면서 죄송한 얘기지만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고 있을까?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 자기가 또 다른 권력이 되는. 딱 역사에 기록돼서 이런 일들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할 수 있던 가장 오래된 수단이 그림이거든요. 진실을 진짜는 가짜의 세계에서 허상의 세계에서 목숨을 걸어야 된다. 안 남는 예, 뻥 뚫어준다. 우리가 이렇게 막힌 사실들을 뻥 뚫어준다. 저희가 이렇게 종종 모이는 기회를 네. 마련하려고 했는데 마침 선거가 있어서 우리 정치 철학자이신 김만권 박사님하고 같이 이제 대담을 통해서 얘기 나눴고 또 양지열 변호사님은 실제로 저널리스트이셨고 그다음에 선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을 뽑는 건데 관련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는데요. 제일 걱정되는 게 우리 거엄님이에요. 자, 어떤 기준으로 네. 후보자를 선택하고 있을까? 어떻게 정보를 얻을까? 뭐 이런 궁금증이 좀 생기더라고요. 일단 뭐 저는 저한테 뭐 우편으로 오지 우편물이? 않습니까? 예. 네, 우편물이 오면 공보물. 네. 거기서 보고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죠. 예. 이 사람이 혹시 어디서 이제 뭐 큰 비리를 저지르다가 적발받으시지는 않으셨나 이런 거 보고 정당 투표는 제가 좋아하는 정당에게 한 표를 행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음속에는 정당은 결정돼 있고 네, 결정돼 있습니다. 후보자는 공보물을 보고 네. 심지어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또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신다. 예, 뭐 이런 그렇죠. 거네요. 네네. 상당히 적극적인 유권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저는 뭐 제가 최소한만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불행히도 이제 안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아하. 네. 뭐 예를 들면 TV에 노출된 많은 여기에 계신 네. 분들이 아마 선거에 나오시면 득표율 꽤 되실 거예요. 실제로 인지도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김 사실 이게 정치학에서도요. 네. 이게 투표하는 비용을 왜 유권자들이 지불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왜 거기에 시간을 써야 되는가에 대해 논쟁이 되게 많아요. 네. 이 합리적 선택 이론이라고 해서 아. 투표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저기 왜 이 합리적 선택 이론에서 이번에 특별 방송에 왜 그래요? 이론에 선택 이론에 따르면 네. 그래요. 이게 왜냐라고 하면 네. 내가 거기에 시간을 쓰는 대신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데 올라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 상승하는 선택에서는 거? 네. 무임승차가 제일 좋은 거예요. 아하. 그래서 실제 이게 투표 행태 이론에서 우리가 보면 왜 우리가 투표하는가 할 때 이것의 시민의 덕이라는 부분을 강조해주지 않으면 예. 이게 사실은 투표 행태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네. 이게 합리적 선택에 들어가서 비용 차원에서 보면 네. 내가 거기에 시간도 써야 되고 정책도 알아야 되고
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을 쓰느니 차라리 남들이 결정해 주는데 올라타는 게 낫다라고 보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사람들을 투표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온갖 공약들이 남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투표에 들어가면 투표를 뭐 내가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도 있겠지만 투표 행위 자체는 내가 사는 공동체에서 내가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나의 덕을 발휘한다고 생각하고 투표를 하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합리적 선택 이론이 네. 이기적인 개인의 이기적인 선택에 관련된 이론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이론인 건 맞는데 네. 집단적인 선택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측면들이 좀 있어요. 근데 시민의 덕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바로 이게 성찰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개인의 이기적인 선택이 집단에게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인가는 두 번째 생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매체가 강조해 주거나 네. 아니면 시민적 덕성에 관련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같이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이렇게 이기적인 선택의 결과물로 끝날 수도 있는 거죠. 이름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서 합리적인 선택은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전쟁이 났을 때 나는 뒤에 숨어서 빠지는 게 가장 합리적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의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거에 의미를 착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이기적 선택이지.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제일 작게 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이게 합리적 이론에서 봐서도 장기적 비용으로 보면 내가 정말 살다 보니까 내가 원치 않는 사람에게 통치받는 거.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 비용을 또 지불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정말 이 투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단기적 비용에서 생각하지 말고 장기적 차원에서 내가 어떤 체제에 살고 싶은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공동체의 시민으로서 나의 시민의 덕성을 발휘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김한국 박사님 방송 같이 할 때마다 누가 마침표 좀 갖다 줬으면. 심표가 없었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들을 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는 어땠는지 보아 씨 알려주세요. 네, 해시태그의 보이스 아나운서 보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자 의식조사는 조사 기간은 달라도 조사 방식과 질문 내용은 항상 동일하다고 하는데요. 이번 총선에는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3월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1,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고 지난 2일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놀라운 내용이 많았는데 그중에서 두 가지 결과가 눈에 띕니다. 첫 번째, 후보자를 선택할 때 어떤 경로를 통해 정보를 얻느냐는 질문에 대해 포털 홈페이지 등 인터넷이란 답변이 43.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두 번째,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하게 치러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답변은 49.8%, 깨끗하지 못하다는 답변은 32.3%였는데요. 그 이유로 언론기관의 불공정한 보도 때문이란 답변이 29%로 지난 4년 전 20대 총선 당시 같은 질문에 대한 여론조사와 비교했을 때 9.1%나 늘어난 결과입니다. 자, 이게 매 선거 있을 때 네. 그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추세를 보는 데 이제 상당히 유리한 측면들이 있는데 인터넷의 이용 아까 이제 우리 거업님도 그러듯이 인터넷의 이용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언론에 대한 신뢰도랄까요? 그러니까 언론이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비율이 점점 또 늘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참조할 만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만보 박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는 이렇게 되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언론이 하나의 정치 플레이어라고 그렇죠. 보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이 심각하게 반성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제 인터넷 매체라고 했지만 사실은 아직까지는 기성 매체가 인터넷으로 옮겨간 게 더 크죠. 그렇죠. 일반 내용적으로 포털을 보면. 이용해서 뭐 검색을 한다고 하지만 네. 뭐 후보를 직접 찾아보는 행위보다 여기서 설문조사에 답하는 거는 네. 사실은 신문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조사 결과에는 신문이 3.9%고 인터넷이 40%가 넘으니까 네. 마치 이 신문을 안 보는 것처럼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아직은 절대적인 양이 신문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포털이라고 하지만 기성 매체들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한 가지 이제 불공정한 게 언론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는 게 굉장히 눈에 띄는데 불공정이라고 하는 건 결국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공정하다는 걸 누군가에게는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이게 대한민국 매체가 앞으로 좀 갈림길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이런 결과가 나온 거는 각 매체들이 스스로 색깔을 아예 드러내놓고 거의 이건 보면 아 이건 어느 쪽을 지지하는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식의 보도 형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매체는 공정해야 된다라는 기대를 또 가진 국민들도 많아요. 네. 괴리가 있어서
차라리 아예 진보 보수로 나누는 매체가 될지 아니면 정말로 공정성을 답보할 수 있는 매체가 앞으로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저는 앞으로 우리 매체가 가야 될 좀 선택의 길이 아닌가. 그럼 양지열 변호사님께서 말한 그 분기점에서 예. 앞으로의 언론은 어떤 길을 택할 것 같으세요, 교수님은요? 얼마 전에 그 경향신문에서 이제 그 임미리 씨의 칼럼에 대해서 이제 나왔던 여러 가지 반응들처럼 네네. 대놓고 이제 선거법을 어긴다라고 의심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들이 그들이 쭉 이어지고 있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한계에 다다른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즉 이것을 공직선거법이라는 건 거의 유명무실해진 법처럼 이제 되고 있고 네. 실질적으로 언론사들은 자꾸 그 경계를 건드리면서 결국은 자신의 행동을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쓰려고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조율하는 새로운 어떤 체제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합리적 선택 이론 때문에 약간 물어보기가 부담스러운데, 자, 교수님. 예. 네. 어떻게 대답할까요? 네, 사회적 대의를 생각하시면서 이거 국회의원 잘 뽑아야 되는 이유. 이게 우리가 대의 민주주의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대의 민주주의란 말은 내 의사를 대변한다는 뜻인데 사실 이게 원래 뜻을 들여다보면 대표자 민주주의예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대표를 뽑잖아요. 네. 대의자가 아니라. 그런데 이게 대표자라는 뜻은 뭐 어떤 뜻이냐면 원래 이 체계가 만들어질 때 평범한 사람들이 무언가에 대해서 오도되고 잘못 생각하는 게 있다면 대표자들이 그걸 한번 걸러준다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체제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뽑힌 기간에는 사실은 자기를 뽑아준 사람의 의사와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왜 우리가 뽑아준 국회의원이 우리를 의사를 대변하지 않지? 라고 하지만 원래 이 체제는 그걸 허용하고 있는 체제인 거죠. 위임 민주주의라고 그렇죠. 얘기하죠. 예. 네. 그래서 4년 동안은 진짜 이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유일하게 네. 우리 말을 듣는 이유는 뭐냐라고 네. 하면 재선에 대한 욕망 때문이거든요. 국회의원들의 재선에 대한 욕망은 우리가 상상을 못할 정도예요. 그래서 선거 시기에 보면 갑자기 막 바닥에 엎드리잖아요. 바닥에 엎드리고 막 절을 하잖아요. 그게 정말 저는 대표적으로 그 사람들의 욕망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루소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우리는 오로지 선거일에만 자유롭다. 선거하는 당시에만 자유롭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의사를 대변해 주지 않는 대표자들에 대한 불평이었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유일하게 이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우리가 수단이라는 걸 보여주는 말이거든요. 안 뽑아주는 거 그런 안 사람들. 뽑겠다는 압력을 주는 거죠. 안 뽑겠다는 압력을 주는 것. 우리들한테 누가 엘리트여야 하는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투표를 좀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책임 정치 말씀하신 게 일종의 책임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뽑아줄 테니까 너가 한번 잘해봐. 한 4년 동안 맡겨볼게.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5년 동안 맡겨볼게. 그래서 자신의 판단으로 최대한 열심히 해서 재선의 방식으로 이제 묻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를. 근데 이제 이게 위임의 방식이어야 되는데 네. 실제로 아까 이제 루소가 얘기했던 것처럼 4년마다 한 번씩만 착한 척하는 이제 방식이 되고 네. 그게 중간에 아무런 그 통치 장치가 없다는 거죠. 대통령은 탄핵의 경험까지도 우리는 있는데 그렇죠. 실제로 우리 제도하에서는 국회의원을 중간에 어떤 식으로는 책임을 묻게 만들 수 있는 방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게 4년 동안 네. 말 그대로 무시하고 갈 수도 있는 그런 제도적인 기초가 아직은 좀 있는 이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은 지난 국회 때 20대 국회 때 관련된 국회 개혁에 관련된 얘기나 국회 불만 얘기들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양지열 변호사님. 사실 이제 20대 국회가 좀 특수한 상황에 놓였죠. 다른 것보다도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이루어진 국회가 네. 중간에 대통령이 탄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집권 여당이 이게 밀려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권력의 큰 축에 놓고 봤을 때는 권력을 잃어버렸다는 쪽에 집착하는 쪽과 뭔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또 나섰던 쪽이 굉장히 크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처음부터 잡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느 국회 때보다도 이게 세력 싸움이 심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작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19대 국회, 20대 국회 계속해서 이어진 문제 중에 하나가 식물국회란 말이 그때 많이 나오는데 예. 거기에 더해서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것까지 들어오는 바람에 더 잠잠해서 계속 식물원이었죠. 식물원자가 이제 식물원이었는데 그래도 이 정부에서 가장 강력하게 추진했던 게 이제 사법개혁 분야하고 정치개혁, 이제 선거법 제도로 바꾼 거였잖아요. 그게 이제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어쨌든 국회가 움직였고 여권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고 패스트트랙에 올라가면서 그 잠잠했던 분노가 그렇죠. 네. 다 폭발을 하면서 드디어 동물국회가 다시 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동물국회 막자고 만들었던 국회 선진화법의
의해서 네. 통과한 패스트트랙이었는데 네. 여전히 그거를 동물국회로 다시 막는 일이 번졌고 일어났고 네. 그래서 오랜만에 잊었던 이제 몸싸움들을 좀 국민들은 봤죠. 네. 그건 아직 재판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렇게 계속 싸우다 보니까 사실 법안 통과율 자체는 굉장히 낮았던 이번에도 아마 자동 폐기되는 법안들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만큼 일은 안 했던 국회죠. 근데 교수님, 그러면 보통 이렇게 뭐 국회가 일을 안 한다거나 국회의원들이 뭐 법안을 통과를 시키거나 입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면 보통 언론에서 이런 걸 꼬집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일을 해야 된다. 국민들에게 네. 이런 내용들을 알리고 그리고 이슈화를 시키는데 이번 선거에는 그런 기사들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과거에 국회에 대한 불만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많이 넘쳐났을 때조차도 네. 언론은 그걸 제대로 짚고 조직하지 못했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근데 국민들은 개별적으로 예를 들면 의원 소환제를 얘기하기도 하고, 네네. 예를 들면 연봉을 삭감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맨날 장외투쟁에서 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장내로 그럼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여당이 해야 되고 야당이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당시에도 뭐 이를테면 뭐 조국으로 나뉜 두 정국 뭐 이런 아, 식으로 네. 그냥 세력을 나눠주는 것에만 급급했지 실제로 국민들이 스스로 조직하고 있는 것을 언론이 명징하게 표현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선거에 오면 이제 세력 싸움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언론인데 네. 이 세력 싸움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과거 국회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을 자꾸 이렇게 되살리는 게 별로 자기들에게 유리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 저는 사실은 요번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이른바 정권 심판론하고 네네. 그 야당 심판론이 이제 서로 맞붙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서로 프레임 싸움하고 이러는데 네. 저는 핵심은 국회 심판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불만을 가졌던 국회에 대해서 네. 제대로 심판을 해야죠. 그러니까 지난번 국회의원 중에 떨궈내야 될 사람은 떨궈내고 네네. 그다음에 다시 올려줘야 될 사람은 올려줘야 된다. 그게 여당이 됐건 야당이 됐건.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일하지 않는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드는 것이 돼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이 4년 내내 그냥 막 안달복달하면서 지켜보는 국회가 아니라 네. 국민들의 민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국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국회 제도를 만들어 달라라고 네. 하는 쪽에 이제 저는 국민의 불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거를 언론들이 어떤 언론도 사실은 그와 같은 국회의 심판 내지 국회에 대한 어떤 평가라고 하는 것에 토대를 둔 그런 식의 송선 보도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런 보도들은 저는 SNS에서 더 많이 본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자발적으로 나오고 있죠. 네, 어떤 국회의원을 딱 사진을 놓고 이 국회의원은 뭐 이번 국회에서 무엇을 했고 무슨 법안을 통과시켰고 뭐 어디서는 일을 안 했고 이런 거를 오히려 SNS에서 더 많이 보고 있는 것 근데 같아요. 양재 지금 변호사님. 보면 그런 보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네. 언론도 사실 대리전을 펼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맞아요. 많아요. 뭐 아까 사실 조국 대전 같은 경우도 그 연장선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서 일을 해야 되는 쪽에는 초점이 좀처럼 맞춰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SNS 왜 나오냐면 네. 그 중간층에 있는 어쩌면 더 다수일 수도 있고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일은 해줘야 되는데 모든 초점이 언론도 싸움에만 급급해 있다 보니까 답답하다는 얘기들을 하시는 국민들 참 많아요. 네. 그리고 더 뉴스 보기 싫다. 왜 맨날 저렇게 치고받는 얘기만 나오냐. 바로 이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게 바로 언론이 정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정치 또한 어떤 불만의 대리자를 하고 있는 거고 불만은 되게 단순한 불만들인데 어떤 면에서 뭐 탄핵으로 만들어진 네. 거기에 언론이 또 붙어가지고 이제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대리전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우리 그 유권자 의식조사에서 나왔던 것 중에 보면은 네. 정보를 어디서 얻느냐가 있지 영향을 어디서 받느냐가 없잖아요. 네. 사실은. 아. 이 영향을 어디서 받느냐는 사실 속마음에 있기 때문에 잘 얘기는 안 합니다. 보면은 영향도 그냥 남한테 영향 받는다 6점 몇 %인가 뿐이 안 되는데 네네. 근데 이게 실제로 보면 남한테 영향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렇죠. 가족의 영향도 받고 친지 네. 영향 받고 이른바 준거 집단의 영향도 많이 받는데 네.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은 걸 잘 표시 안 하려고 하는 성향이 사실은 있습니다. 마치 내가 답변자들한테는. 판단한 것처럼. 예. 네. 근데 여기서 저는 재미있는 힌트가 하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언론은 정보를 주거나 영향을 주거든요. 사실 네.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그런데
영향을 주는 것 이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정보를 주는 거예요. 정보로 일단 뭔가를 줘야 그 다음에 이제 판단이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정보를 주는 기능이 굉장히 약해요. 아. 그러니까 아까 이제 김학윤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플레이어로서 영향만 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고 또 정보는 사라진 채 세력의 가치들을 대변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러면 오히려 좀 백지 상태의 국민들 같은 경우에 더 휩쓸리기가 쉽겠네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언론은 왜 신뢰성을 잃었나? 총선을 앞두고 우리 언론들은 어떤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대 총선과 관련된 기사의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서울신문은 기회 공정대 조국 방지법, 총선 공약도 조국 프레임이고요. 조선일보는 4번의 총선, 여론조사 다 틀렸다입니다. 세계일보는 한 채 빼고 팔라는 노영민은 2주택, 친일 척결 말한 최강욱은 렉서스며 마지막 뉴시스 기사는 정권 심판이냐 야당 심판이냐 전국 향방 최대 분수령입니다. 계속해서 총선과 관련한 칼럼입니다. 지난 3월 23일 중앙일보에 실린 전영기의 시시각각 2020년 총선 승자는 누구인가입니다. 칼럼의 주요 내용은 민주주의 후퇴의 투표혁명이 필요하고 코로나 정국이 집권당에 유리하다 등인데요. 본문을 보면 개싸움 국민운동본부라는 단체 이름에서 묻어나듯 개가 물어뜯는 방식으로 피고인 조국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있다. 2020년 총선 승패는 어떻게 갈릴까? 조국을 지키기 위해 개싸움도 마다치 않겠다는 집권 세력의 정신 상태를 유권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렸다. 비상식적 정권을 혼내주자는 투표혁명의 기운이 넘치면 미래통합당이 승자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주 아닙니까? 무슨 예언 내지는 저주로 들리는데요. 예, 언론의 칼럼이라는 게 좀 놀랍긴 한데요. 이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특정한 사례를 통해서 그것이 다른 당이 선거에 승리해야 될 이유고 우리가 그 당에 투표할 이유라는 식으로 엮어놓은 아주 비논리적인 기사잖아요. 근데 전 여기에 이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기사가 혐오와 증오 같은 부분을 이제 좀 유발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혐오와 증오의 가장 나쁜 점은 뭐냐면 혐오와 증오는 하나의 혐오와 증오는 다른 혐오와 증오를 또 불러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역효과가 뭐냐면 혐오와 증오를 불러들이는 사람을 또 혐오와 증오하게 만드는 현상도 나타나요. 그래서 이 혐오와 증오가 계속 연속적으로 이게 맞물게 돼요. 그러면 혐오와 증오를 불러들이는 사람들, 혐오와 증오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이 이제 반대쪽에서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게 돼요. 그러면 언론에 대한 불신이 누군가에게는 고착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양측 효과가 나타나요. 이제 무슨 진실을 말해도 그 사람들이 안 믿기 시작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언론은 사실로 싸워야 되고 언론은 사실을 이야기하지 이렇게 한때의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분노와 증오와 이런 것들을 유발하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만 잃으면 괜찮은데 언론 전체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든다는 점에서 상당히 문제적인 기사라고 보입니다. 이분들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바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얘기를 들을 사람을 대상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칼럼도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전체 국민을 사칭하고 전체 국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적어도 국민의 절반 이상에 대해서 무시한 채 발언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치기가 양과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거짓말이든 뭐든 간에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사람들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짓말해도 상관없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군요. 양재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두 분 말씀, 망곤 박사님하고 이제 정 교수님하고 같이 얘기하신 걸 종합하니까 요즘에 인터넷 댓글에서 이런 댓글들을 심심치 않게 봐요. 아니, 이 언론에서 쓰는 기사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그런 댓글을 보이죠? 굉장히 많이 보는데 문제는 이제 생활 상식, 패션, 스포츠 기사마저도 그렇게 못 믿겠다라는 거 오염이 되죠. 그런 댓글이 여기서 쓴 거니까 못 믿겠어. 아니, 이거를 이 언론들이 이렇게까지 감수를 해가면서 가는 건 뭐냐. 궁극적으로 되게 저는 어쨌든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되게 슬퍼요. 그런 걸 볼 때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슬픈 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부서의 일 중에 그 우리 신문사들이 인터넷 포털이라는 걸 막 만들기 시작했었을 때 그 포털들을 만드는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 언론의 거의 저는 이제 1세대로 시조세죠. 처음 이제 그 언론사들이
실제 우리가 생산하는 기사를 몇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시간을 들여서 보느냐를 처음으로 알았어요. 아, 연예명 기사가 10,000건 조회수 나왔을 때 네. 사설 몇백 건 이렇게 나와버리는 걸 처음 알아서 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다음부터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네. 강하고 세고 자극적인 글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이게 재밌는 게 방금 말씀하신 거랑 연결해서 이제 최근에 실험 결과 같은 걸 보면요. 네. 포털이 요즘 댓글을 숨기거나 없애는 거 하고 특히 총선 시기에는 댓글이 안 보이게 만들게 많이 하잖아요. 이게 안 좋은 효과가 있어서 네. 이제 그런 건데 기사 밑에 댓글이 달리는데 댓글의 상당수가 기사 안 읽고 댓글을 달아요. 진짜 실험 결과를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마음은 정해져 있고 감정은 정해져 있고 특히 첫 댓글의 중요성이라 그러잖아요. 첫 네. 댓글 보고 뒷 댓글을 다는. 이거를 근데 누가 만들고 있을까? 단지 댓글을 다는 댓글러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예, 감정, 혐오, 증오 얘기하셨고 자극 얘기하셨는데 뭐 이거는 정치학에서도 많이 얘기하는 거긴 합니다만 정보를 줄 때는 정보를 수집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보를 주면 네. 정보를 또 찾고 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 네, 감정을 주면 이제는 더 이상 정보를 안 찾고 거기서 이미 선택이 내려진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선택을 강제하고 네. 이후에 이성적인 정보를 찾지 않게 만들려는 그런 전략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 온라인에서 온라인 장의사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잊혀질 권리를 찾아드립니다 해서. 근데 아마 이분이 온라인 장의사를 고용을 한다면 장의 업체 한 5군데 정도는 한꺼번에 고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흔적을 다 없애려면. 네. 작년이어서 선거 때가 되니까 또다시 소환되는 분입니다. 네. 바로 조국인데요. 어떤 보도가 있었는지 보아 아나운서가 알려주시겠습니다. 조국 프레임 관련 언론사 보도입니다. 연합뉴스입니다. 통합당, 조국 때문에 N번방 용의자 포토라인 공개 어려워져. 미래통합당은 23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벌어진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장관으로 인해 N번방 용의자들의 신상 공개와 포토라인 세우기는 힘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입니다. 선우정 칼럼 다시 조국이다. 보수는 조국을 잊었다. 하지만 좌파는 잊지 않았다. 그를 위해 정당이 급조되고 대통령의 입과 칼, 여사님 친구까지 그 정당에 모였다. 다시 조국, 다시 10월 3일 광화문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1회 때인가요? 교수님께서 이제 프레임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진짜 액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 네. 자, 김광곤 박사님. 자, 언론이 이렇게 프레임에 집착하는 이유.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개의 사람들은 자기가 설정해 놓은 어떤 세상을 보는 틀이 있고 그 틀에 맞는 정보가 들어오면 이미 네.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고 네. 거기에 따라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당이 선거를 치를 때 이 프레임을 만드는 건 맞아요. 네. 왜 정당 자체가 정파적인 조직이니까. 그렇죠. 근데 언론이 그러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언론은 일단 우리한테 사실을 줘야 되는데 네. 프레임이란 말은 편견을 활용한다는 거거든요. 네. 선입견을 활용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입견을 활용해서 우리가 판단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언론을 우리가 제4의 권력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권력이 그럴 때 옆에서 객관적인 진리를 지키라고 우리가 그 권력을 준 건데 오히려 마치 제1, 2, 3의 권력처럼 네. 자신이 정치 플레이어로 나서서 프레임을 활용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프레임만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언론이 프레임 대신에 이데올로기를 주는 데도 있어요. 원래 이데올로기는 대표적으로 현실을 외면하게 만들어요. 왜? 이데올로기가 어긋나는 현실들은 그냥 다 사소한 거로 치부되고 다 무시돼 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질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데올로기는 사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효과를 낳거든요. 재밌는 게 네. 지금 역행 과정이에요. 예, 예, 예. 저희 언론학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데올로기 이론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거든요. 70년대, 80년대. 네네. 이게 이제 뭐냐면 동서양진영, 네네네. 자본주의와 어떤 이제 자유주의 진영이 이제 대립할 때 이념 가지고 이제 싸우니까 언론도 상당히 이념적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념이 해체되고 나니까 네. 대놓고 이념을 얘기하는 언론들이 이제 많이 없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프레임으로 교묘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 이론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념을 대놓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막 틀 안에 집어넣고 사고를 조작하려고 하는 네. 그런 모습이 나니까 이제 프레임 이론으로 분석을 했는데 지금 말씀대로 보면 네. 프레임을 넘어서 이념으로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언론의 행동은. 이론은 점점 정교해지고 있는데 언론은 점점 투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네. 퇴행이죠, 퇴행. 아니 완전히 온 사회가 다 퇴행하는 건 모르겠는데 다른 부분은 발전하고 있는데
언론만 퇴행을 하면 아니 근데 아까 제가 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럴수록 다른 부분이 발전하니까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일종의 반동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꾸로 더 가는 거죠. 이것만이 살 것이라는 착각을 오히려 일으킬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번 총선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절반 이상의 투표를 사실상 못하게 돼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참 안타까우면서도 좀 네. 이렇게 사실은 이게 예민하거나 좀 이렇게 묘한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좀 섞여 있는 문제 같아요. 근데 네. 일단은 뭐 이 소송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양재 변호사님. 이게 선거권이라고 하는 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잖아요. 근데 뭐 유럽 지역 전체가 통행을 사실상 좀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사관에 가서 교민분들이 투표를 해야 되는데 못하겠다라고 이번에 이제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정부에서도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네. 이분은 그러면 아니 이건 나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해서 헌법소원을 제시를 하신 겁니다. 실제 재외국민들의 입장은 어떤지 해시태그의 해외시민특파원들이 소식을 전해왔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총선을 2주 앞두고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재외국민들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선거 업무가 중지되면서 국민 누구라도 누릴 수 있는 참정권을 보장받을 수 없었는데요. 총 55개국, 재외국민의 절반 이상이 투표권을 얻지 못했습니다. 언론은 앞다퉈 이 소식을 전했지만 재외국민의 목소리보단 여당과 야당 어느 쪽이 더 유리할지 보도하기 바빴는데요. 그래서 재외국민 투표가 취소된 독일 교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 중인 우리 교민들. 오늘 제가 시위에 나온 거는 재외국민 투표가 취소된 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투표 없인 정의도 없다. 투표 없인 목소리를 낼 수 없다. 저먼 타국에서 투표권을 위해 저마다의 글귀와 목소리로 시위에 나선 교민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거기다 거리의 시위만이 아닌 SNS를 통해서도 그 뜻을 이어나갔습니다. 투표권 가지고 있는 교민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를린 같은 경우는 통행이 제한이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접촉 사회적 거리만 잘 지키면 되는 상황이고 물건도 살 수 있고 시장에 사람들도 이렇게 쭉 늘어서 있는데 저희가 선거를 못하게 된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투표권을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250만 재외 국민들이 현재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재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편 혹은 온라인 투표가 가능하도록 재외선거법 개정이 절실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언론이 그 목소리를 알리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게 하나는 정말 전대미문의 질병이 지금 네네. 뭐 난무하고 있는 상태고, 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정말 우리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하는 투표권이라는 것들이 이제 대립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질병이 단지 질병이 아니라 일종의 건강권도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재외국민이라는 건 그 국가의 국민들의 또 건강도 달려 있는 부분이라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OECD 국가들은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투표할 수 있는 국가들이 몇몇 있어요. 네. 11개국 정도가 그렇게 투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그런 걸 해달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그걸 하기에는 또 시간이 너무 급박했어요. 네. 사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바깥에서 투표 안 해봐서 모른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재외국민 투표를 몇 차례 했거든요. 유학파세요. 몇 차례 해서 정말 저도 투표권 엄청 집착해요. 근데 거기 나가 있으면 더 투표하고 싶어요. 아.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늘 투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제가 나가서 그 투표권은 어떤 방식으로 다가오느냐, 내가 그 국가의 국민이라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내 국가의 공동체 성원으로서 무언가 기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그래서 주지 못해서 잘못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다른 사안인 것 같아요. 예.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미 드론이 배달을 하는 시대가 왔다고 하잖아요. 집집마다 좀 드론을 하나씩 띄우는 건 어떨까 싶어요. 생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 한 가지 그냥 보고 싶은 건 있어요. 언론의 관점에서 이제 보자면 네, 네, 언론이 네. 이걸 왜 보도했을까? 아, 사실 이거거든요. 네. 저는 두 가지 미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하나는 어떻게든 이제 코로나 국면들이 벌어지는 것들에 이제 정부에 대해서 뭔가 자꾸 이렇게 딴지를 걸고 싶어하는 게 있으면서 아, 네. 결국은 투표권을 이들을 잃어버리게 만든 거 아니냐라는 그동안 뭐 했어? 뭐 제외 공간 뭐 했어? 이런 식의 네. 이야기가 한 가지가 좀 들어있고 또 한 가지 이건 좀 더 불행한 건데 네. 이 재외 국민들의 투표권에 진지하게 주목하고 있다기보다는 네. 이들이 누구의 표받침가에 되게 주목을 하는 방식으로 쓴다는 거죠. 누구한테 유리할 진보한테 것인가. 유리해, 보수한테 유리해. 그럼 요번에는 줄어들면 진보가 불리해. 이런 식의.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를 뭐 분석의 일부로서는 할 수 있다고 쳐도 네, 네. 만약에 내가 대상이나 뭐 이렇게 밖에 나가서 우리가 투표를 하는데 누구의 표받치다라고 보고 있다면 얼마나 기분 나쁜 시선일까.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투표권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저기는 누구의 표밭이니까 그렇죠. 저기가 투표를 못 하게 되면 누구한테 유리할 거야라고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서 정치권에서 언론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 정치 관련 뉴스에서 네네. 집토끼, 산토끼라고 부르는 거. 아, 네. 토끼들 굉장히 기분 나빠. 왜 그만 좀 토끼라 그래. 자, 언론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보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투표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사는 어떤 기사들이 있었는지 보아 씨 알려주세요. 네, 해시태그 보이스 아나운서 보아입니다. 21대 총선 관련 좋은 보도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한겨레입니다. 18살 유권자 위해 남은 과제는? KBS 기사입니다. 입법왕의 비결, 세상에 이런 법이? 이어서 뉴스타파입니다. 20대 의원 출신 각 당 후보, 정책개발비 오남용 검증. 경향신문입니다. 누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진흙탕으로 만들었나? 자, 이 뭐 네 가지 보도를 이제 좋은 보도로 꼽은 거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저는 약간 순서를 좀 나누고 싶어요. 제 기준으로는 네. 굉장히 좋았던 보도와 상대적으로 덜 좋았던 보도가 약간 좀 서는데 네. 일단은 저는 뉴스타파의 보도가 제일 좋았어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국회에 대해서 우리가 상기하도록 만드는 오. 그것도 굉장히 탄탄한 자료를 가지고 뉴스타파가 이런 이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유능한 언론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20대 의원들이 실제로 자기에게 주어졌던 특권이나 아니면 책임을 어떻게 반기했는가를 네. 제대로 딱딱딱딱 짚어가면서 실명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아주 잘 전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요거하고 연관된 게 KBS 입법왕의 비결인데 이게 이제 바로 지난 국회에서의 핵심적인 맹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입법을 많이 했다라고 해서 막 상 받고 이런 부분들인데 대부분이 네. 문구 고치거나 그다음에 실제로 통과 안 되는 법안만 아주 남발하는 이런 방식의 의원 입법이라는 제도 자체를 남발해서 자신을 그냥 자랑하는 데 써버린 거 이거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고 네. 김만건 교수님은 어떤 것들이 좀 괜찮으셨어요? 저는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괜찮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라고 하면 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도대체 이 준연동형 비례제 때문에 정당의 구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업데이트를 할 수가 없었어요. 맞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도대체 어느 당이 어디로 가고 어디게 뭐가 가지? 이것조차 알 수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 기사는 그나마 이게 지도상 어디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맵을 하나 네. 줬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의의가 있었던 어떤 기사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꼽고 싶은 건 18살 유권자를 위한 네. 이 보도인데요. 실제 18세를 위한 보도가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18세가 새로운 유권자층이잖아요. 그런데 이 새로운 유권자층이 학교에 있는 학생이라는 점과 또 맞물려 있잖아요. 그럼 이게 새롭게 우리가 선거를 하고 그 안에 있는 행위자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소위 선거 홍보를 하러 가는 사람, 그 안에서도 그 안에 있는 학생들, 학교, 뭐 선생님 이런 사람들이 이 선거와 관련해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런 기준이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알려준 기사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사도 좀 네. 의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맨 얘기해봤자 교실의 정치와 이런 식으로 맨날 그 이제 이야기를 애써 하고. 유권자가 된 사람들을 길을 죽여버리는 예. 이런 식의 일들이 좀 많았던 거에 비해서 보면 좋았던 것 같은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거업님 이해하고 계세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요.
요걸 누가 정리해 본 거를 보면은요, 이해가 갑니다. 정리해 준 걸 보면. 네, 정리해 그리고 그 이해가 한 12시간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게 12시간이 지나면 다시 까먹어요. 그럼 네. 다시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눈에 띄셨어요? 그 관련돼서? 이제 보면은 TV조선에서 보도한 겁니다. 비례 조국 수호 정당에 참여. 연합뉴스 비례정당 2강 2중 구도 고공전 표몰이 치열. 뉴스원 여야 너도 나도 20석 목표. 치열한 4.15 총선 비례대표 쟁탈전. 이게 결국 다 싸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이 비례대표제가 뭐고 아까 김만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깔끔하게 우리 양 변호사님께서 5분 안에 정리해 주시죠. 너무 긴가요? 2분 안에 정리해 주시죠. 저는 사실은 기사를 덮는 순간 날아가더라고요. 저는 12시간도 안 가요. 정말 사실 여의도에 있는 분들도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국민들이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지역구에서만 투표를 하면 우리 지역구에서 51대 49로 만약에 누군가가 당선이 되면 그동안에 이 지역선거에서만 가지고 표를 계산하니까 49석에 대해서 투표를 한 유권자들은 자기가 지지한 정당에 이 표가 반영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역에서 한 것도 다 정당 투표율로 연동을 시켜주자라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예요. 그건 그냥 간단하잖아요. 근데 왜 준이 붙었냐면 근데 처음부터 그거를 다 반영을 시키면 너무 그동안의 선거제도하고 많이 달라지니까 50%만 반영을 시키자. 그래서 준이 붙은 거예요. 지금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오히려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 사실 지역에서 아주 소수 정당들은 지역표 전국에 있는 표를 끌어모으면 3%가 넘을 수 있으니까 당선 가능성이 올라가거든요. 예전에는 지역마다 다 떨어져 버리면 한 표도 못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소수 정당에 유리해졌다라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는데 이번에 우리가 초기에 계속 얘기가 나온 것처럼 양 진영으로서의 갈림이 이 전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거대 양당들도 비례정당식을 하나씩 만들어버린 셈이 되죠. 물론 더불어민주당은 참여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사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원래 취지였던 소수정당이 이렇게 표를 끌어모아서 한 석이라도 올리자 이 취지는 많이 몰각돼 버린 상황이다. 저는 제도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딱 보면 그러니까 내 표가 누구한테 던지면 이게 효과가 있겠다라고 하는 데는 판단이 안 서요. 머리를 많이 써야 되고 확신이 안 갑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아주 잘 된 제도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어요. 물론 예를 들면 연동형 비례제를 많이 채택하고 있는 일부 나라들을 보면 그 나라들도 비슷한 경험들을 해요. 사실은 몇 퍼센트 나눠가지고 자기들도 계산기를 돌려봐야지만 아는 이제 그런 상태가 만들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취지가 올바랐느냐, 그다음에 국민들의 선택이 좀 더 자유로워졌느냐, 이제 사실 이 부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언론의 어떤 보도들이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세한 설명보다는 당신이 원하는 정당에 원하는 인물을 보고 투표하십시오. 그러면 3%만 넘기면 그래도 거기서는 누군가 인물이 나옵니다. 라고 하는 데를 취지로 해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말씀처럼 이제 결국에는 이제 기존의 보도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누가 써서 누가 박 터지게 싸워가지고 이길까. 결국 이거고 자기도 계산 못하는 걸 계산기 돌려가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상태가 벌어지는 거는 좀 상당히 좀 안 좋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선거제에 대한 설명서가 필요한데 자꾸 누구 편 들라는 얘기만 하니까 이해가 안 가죠. 자, 정책이 증발한 언론 보도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어떤 게 있는지 우리 김만고 박사님. 선거 때마다 보면 정책에 대한 보도가 부재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전 이번 선거만큼 그런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실제 지난달 3월 16일에 그 40개가 되는 정당들이 자기 10대 공약을 냈어요. 선관위에. 그러면 사실 언론이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요 정당의 정책이 뭐다. 그리고 주요 정당이 앞으로 보여줄 비전은 뭐다라는 걸 설명해 줄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보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언론이 거기에 주목을 안 해주니까 정치인들도 그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정치인도 그 이야기를 안 함으로써 정책의 공중으로 증발해버린 그런 선거가 되어버렸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에 이 총선 국면이 너무 안 뜬다 그래가지고 다들 걱정을 하는데 정말로 걱정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해관계가 좀 다르기 때문에 나서는 문제인데 근데 다들 하나같이 코로나19 핑계를 대더라고요. 실제로 그건 맞긴 하거든요. 코로나19가 삼켜버린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총선의 분위기가 그렇게까지 안 뜨고 뭔가 내용이 없는 게 코로나19 탓만일까? 그러면 가장 효과적인 어떤 전달의 방법들을 고민하고 그랬어야 되는 게 아닐까? 언론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근데 사실 이걸 자꾸 코로나
애꿎은 바이러스한테 밀어버리는 되게 무책임 정치인 것 같아가지고 좀 사실 좀 개인적으로 기분이 좀 나빴어요. 양지호 변호사님도 사실 최근에 그런 것들 많이 보시지 않으세요?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제 선거를 보면 네. 저는 수습 때 네. 이제 이렇게 말하면 연식이 너무 공개가 되긴 하는데 15대 총선 새정치국민의 무려 20년 전이죠. 사후 20. 김대중 총재 예. 대통령 되시기 전에 네. 이제 지역 유세를 다닐 때를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때 제가 따라하면서 굉장히 수습 기자였지만 어쨌든 곤욕스러웠던 게 네. 각 지역마다 그곳은 처음이기 때문에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달돼도 아니니까 거기 지역 구민들은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하세요,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네. 굳이 처음 만난 얘기를 윤석열하고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매일 새로운 기사를 써야 돼요. 굉장히 고통스럽게 어쩌겠어요. 이게 사실은 그때만 그랬겠느냐.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지금도 비슷한 일들은 어딘가에서 반복되고 있거든요. 예. 그럼 정치부 기자들은 기사를 어떻게 써야 될까요? 어떻게 써요? 뭔가 창작합니까? 조그만한 꼬투리라도 나오면 네. 거기서 뇌피셜이 가동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뇌피셜이 기사로 나오기 가장 좋은 부서가 정치면 기사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또 꼭 탓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네. 각 당들은 또 각 당의 출입 기자들이 그 각 당에 관한 얘기를 쓰기 때문에 네. 그쪽 입장에서 쓸 수밖에 없어요, 정치 기사를. 동명화되죠. 이런 여러 가지가 겹쳐서 사실은 정치면 기사처럼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운 기사가 참 없다. 그래서 읽으실 때도 그게 뭐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기자가 쓰더라도 그런 면이 어쩔 수 없이 있기 때문에 꼭 반대되는 내용들 내지는 반론 내지는 이런 것들을 좀 찾아가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사를 읽는데 독자로서 유권자로서 품을 들이지 않으면 정확한 내용을 좀처럼 파악하기 어려운 기사가 정치부 기사입니다. 실제로 정치 기사를 이렇게 여러 유수 언론들끼리 해외까지 포함해서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모든 언론들이 다 정치 기사를 써대는데 기사의 질이 굉장히 떨어져요. 주로 어떤 거냐면 예측 기사 이런 식의 것들이죠. 아까 또 말씀하신 뇌피셜. 네. 스캔들 기사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으로 이제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예측하려면 엄청난 데이터가 바탕이 돼야만 가능한 건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을 안 지니까 네. 양치기 소년이 돼버리니까 예, 그래서 대부분 되게 질이 떨어지는 정치 기사가 나오고 누구나 그냥 쓸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해외 같은 유수 언론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 정치 기사를 쓰는 분이 30년 이상 정말 상당히 오랜 기간 그 분야에만 굉장히 통달을 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인이 솔직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들을 잘 잡아다가 솔직한 이야기로 바꾸어내는 것들이 굉장히 능통한 기사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 그런 한계가 되게 특히나 총선 시기에는 더더욱이나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뉴스는 생산해야 되고 사실은 바탕은 없는 상태니까. 자, 교수님, 그러면 총선 보도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이런 것 좀 진짜 서머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는 더 이상 그 대다수의 어떤 시청자나 독자들이 네. 언론의 틀 안에 갇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 대안을 찾아 나서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뭐 학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짐짓 가르쳐 드릴 필요는 상당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의 이제 조언이랄까 하는 건데 네. 저는 정책이라든가 공약을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가치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표방하고 있는 가치가 뭐냐. 예. 그리고 언론은 그 가치를 보도해 주는 것이 옳습니다. 이념이 아니라 네네. 어떤 가치가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가치를 내걸고 있느냐. 네. 그리고 그 가치가 뒷받침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정보로서 이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가치는 덜렁 내세워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예. 예를 들면 예전에 증세 없는 복지 이런 것처럼 복지라는 가치를 내세웠는데 네. 증세라는 수단이 없는 이런 식의 것들은 정보가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정당이 어떤 국회의원들이 진출했으면 차기 21대 국회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에 대한 예상은 저는 그런 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식의 국회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되는 것. 이 의원들이 예를 들면 등장하면 노동법이 바뀔 것 같아라든가 이 의원들이 등장을 하면 네. 이제는 아이를 키우는 보육하는 분들이 편해질 것 같아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을 그려주는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보도를 많이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민주사회에서 민주시민으로 살아가기가 피곤하다는 생각이 아까 그 이기적 합리 이론인가요? 네. 그거 채택하고 싶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네. 잠깐 들었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플라톤의 이야기로 짧게 끝나려고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기적인 선택만 하다 보면 네. 결국은 당신보다 훨씬 저열한 사람에 의해서 지배받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 선거의 의미는 그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런 생각 진짜 하면 안 돼요.